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그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동화 메리 포핀스입니다. 이 책은 제 인생에서 꽤 중요한 책인데요.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면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는 어릴 때도 이 동화를 무척 좋아했었고, 대학 때도,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 책을 자주 읽었었습니다. 이 책이 부모님 댁에 있었나 본데 엄마가 며칠 전에 전해주셨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제 동생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알고만 계시고요. 지인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아주 바쁘고요. 그녀는 제 동생은 제 채널을 보고 그런 걸 누가 보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수긍을 해요.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제가 슬럼프가 심하게 왔을 때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갑자기 느닷없이 만들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제 취향대로만 흐르고 뭔가 대중적인 그런 건 결여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게 맞죠. 슬럼프가 왔을 때 이제 나이도 있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방황할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써보자.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 감사하게도 구독해 주시는 분이 한 분 한 분 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반갑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은 17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끔 올리게 될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작은 위로나 작은 느낌들을 더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편안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동화의 처음과 끝부분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중간에 재미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지만 이 대사가 많은 책이라서 제가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냉정한 듯 보이지만 블랙홀 같은 매력이 돋보이는 메리 포핀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동풍이 불던 날. 만일 여러분이 벚나무 거리를 찾아가고 싶다면 내 거리에 있는 경찰관에게 가서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는 헬멧을 살짝 밀어 올리고는 생각하듯 머리를 긁적이다가 흰 장갑을 낀 굵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먼저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곧장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가 나올 겁니다. 좋은 아침이죠? 그리고 그의 지시대로 정확히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이르게 된다. 한쪽에는 집들이 늘어서 있고 그 맞은편에는 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벚나무들이 춤추며 줄지어 서 있는 벚나무 거리 한가운데에 말이다. 만일 여러분이 17번지를 찾고 있다면 금방 그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까닭으로는 우선 그 집은 그 거리에서 가장 작은 집인데다가 손질한 지가 오래되어 새로 페인트 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유일한 집이기 때문이다. 본래 그 집 주인인 뱅크스 씨는 자기 아내에게 멋지고 깨끗하며 안락한 집과 4명의 아이들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2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었다.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뱅크스 부인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맞이인 제인, 둘째인 마이클과 막내이자 쌍둥이인 존과 바바라를 갖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결국 그러기로 했고, 그것이 뱅크스 가족이 요리사인 브릴 할멈과 하녀인 엘렌, 그리고 잔디를 깎고 칼을 갈고 구두 닦는 일을 하는 뱅크스 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빌리자면 그의 시간과 내 돈을 축내기만 하는 로버트슨 A와 함께 17번지에서 살게 된 경이었다. 이 사람들 외에도 보모인 캐티 할멈이 있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바로 그 무렵 17번지를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서는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만두겠다든가 또는 그 비슷한 말 한마디 없었다니까요. 그나저나 이젠 어떻게 하죠? 뱅크스 부인이 말했다. 광고를 내지 여보. 구두를 신으면서 뱅크스 씨가 말했다. 그건 그렇고 난 로버튼 씨 애이나 아무 말 없이 가부를 줬으면 좋겠어. 그 친구는 또 장화를 한쪽만 닦아 놓았군. 그런 건 뱅크스 부인이 말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캐티 할머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낸들 어떻게 알겠어? 뱅크스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라면 그래, 뱅크스네 아이들, 그 애들의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를 위해 가능한 한 적게 월급을 받으면서도 당장 일할 수 있는 유능한 보모를 찾고 있다는 광고를 조간신문에 내어 사람을 구하겠어. 그런 다음에는 일단 기다리면서 보모 후보들이 저 대문 앞에서 장사진을 치는 걸 지켜봐야겠지. 어쩌면 교통체증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면 교통순경이 달려올 테고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런 소동을 벌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그에게 1실링쯤 지어줘야 할 거야. 자, 그만 가봐야겠소. 호, 북극에 온 것처럼 춥군. 대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뱅크스 씨는 창밖으로 머리를 불쑥 내밀고는 모퉁이에 있는 붐제독의 집을 내려다보았다. 그 집은 그 거리에서 제일 컸는데 그 거리 사람들은 그 집이 배 모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그 집의 뜰에는 깃대가 세워져 있었고 지붕에는 망원경처럼 생긴 금빛 풍향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 아주 잽싸게 머리를 내빼며 뱅크스 씨가 말했다. 동풍이로군. 그럴 줄 알았어. 뼛속까지 시려오니 말이야. 아무래도 외투를 2벌 겹쳐 입어야겠어. 그러면서 그는 아내의 한쪽 코 옆에 건성으로 키스를 한 다음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시내로 나갔다. 여기서 시내란 뱅크스 씨가 매일, 물론 일요일과 은행 창립 기념일은 빼고 출근하는 곳이다. 그는 그곳에서 커다란 책상 앞에 놓인 커다란 의자에 앉아서 돈을 만진다. 그는 온종일 페니와 실링 그리고 반 크라운짜리 은하와 3펜스짜리 은하를 자르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돈을 조그만 검은 가방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왔다. 가끔씩 그는 제인과 마이클에게 저금통에 넣으라고 몇 푼씩 주기도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은행이 파산했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날은 아버지가 돈을 그리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쨌든 뱅크스 씨는 검은 가방을 들고 출근을 했고 뱅크스 부인은 거실로 들어가 신문사에 보낼 광고 편지를 쓰면서 온종일 그곳에 앉아 보모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2층 놀이방에서는 제인과 마이클이 창밖을 내다보며 누가 올까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캐티 할멈이 가버린 것을 기뻐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할멈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티 할멈은 늙고 뚱뚱한 데다가 보리죽 냄새까지 풍겼다. 아이들 생각에는 그 누가 오더라도 캐티 할멈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공원 저편으로 오후가 저물어 가기 시작할 무렵 브릴 할멈과 앨런이 두 아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쌍둥이를 목욕시키기 위해 올라왔다. 저녁을 먹은 뒤 제인과 마이클은 창가에 앉아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거리에 있는 앙상한 벚나무 가지들 틈새로 불어오는 동풍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휘청거리는 나무들의 모습은 마치 그 나무들이 자신들의 뿌리로 춤이라도 추고 있는 것 같았다. 아파다. 갑자기 마이클이 대문에 쿵 하고 둔탁하게 부딪힌 물체를 가리키며 외쳤다. 제이는 몰려드는 어둠 속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다. 저건 아빠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구불텅대던 그 물체가 대문의 빗장을 벗기자 그들은 그 물체가 어떤 여자이며 한 손으로는 모자를 꽉 누르고 다른 손에는 가방 하나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 지켜보고 있던 제인과 마이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람이 그녀를 허공 위로 끌어올려서 집 쪽으로 세차게 떠미는 것 같았던 것이다. 그것은 바람이 마치 그녀와 가방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들어 올려서는 정문 현관 앞에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켜보고 있던 두 아이가 쿵 하는 커다란 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그 여자가 온 집을 뒤흔들며 땅 위로 내려섰다. 야, 재미있다. 난 저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마이클이 말했다. 자, 가서 누군지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제이는 창가에 서 있던 마이클의 팔을 잡아 끌며 층계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거기 있으면 현관 홀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볼 수가 있다. 이내 그들은 어머니가 손님 한 사람과 함께 거실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제인과 마이클은 그 새로운 사람이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네덜란드 목각 인형을 닮았어. 제인이 속삭였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큰 손발에 마른 몸매를 하고 있으며 작지만 약간은 귀족적인 푸른 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애들이 아주 착한 아이들이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뱅크스 부인이 말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팔꿈치로 제인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그리고 아무 말썽도 안 피운다는 것도요. 뱅크스 부인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마치 자기 자신조차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이. 두 아이는 그 손님이 자신이 그 말을 곧이 듣겠느냐는 투로 코웃음 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소개장을 뱅크스 부인이 말을 계속했다. 아, 전 절대로 소개장을 드리지 않기로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단호하게 말했다. 뱅크스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말은 사람들이 항상 소개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구닥다리 사고방식이에요. 제인과 마이클은 단호하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아주 구식이에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뱅크스 부인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뱅크스 부인은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재빨리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따지지 말기로 하죠. 자, 애들의 놀이방은 2층에 있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층계를 향해 앞장섰다. 그랬기 때문에 뱅크스 부인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맨 꼭대기 층계참에서 아래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던 제인과 마이클은 그때 그 손님이 한
아주 괴상한 행동을 똑똑히 보았다. 확실히 그녀는 뱅크스 부인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주 별났다. 두 손으로 커다란 가방을 들고 우아하게 난간을 타고 미끄러져 올라와서는 뱅크스 부인과 거의 동시에 승계참에 도착했던 것이다. 제인과 마이클은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내려가 본 적은 물론 있었다. 자신들이 직접 종종 그렇게 해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간을 타고 올라오다니. 두 아이는 그 이상한 새 손님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자, 그럼 모두 다 결정되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아이들의 어머니 입에서 새어나왔다. 좋아요. 제가 만족해서 머물러 있는 동안은요. 상대방은 이렇게 말하며 흰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커다란 손수건으로 콧잔등을 훔쳤다. 아니 얘들아, 갑자기 두 아이를 발견한 뱅크스 부인이 말했다. 여기서 뭐들 하고 있는 거지? 이분은 너희들의 새 보모이신 메리 포핀스이셔. 제인, 마이클, 인사드려야지. 그리고 얘들은 쌍둥이에요. 메리 포핀스는 마치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결정 내리려는 것 같은 눈초리로 그들을 하나씩 차례로 찬찬히 뜯어보았다. 마음에 드나요? 마이클이 물었다. 마이클, 버릇없게 굴면 못 써. 어머니가 말했다. 메리 포핀스는 계속 4명의 아이들을 살펴보다가 이윽고 마음을 결정했다는 듯 큰 소리로 콧방귀를 끼면서 말했다. 맡기로 하겠어요. 세상에. 나중에 뱅크스 부인은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다. 우리한테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잠시 신문 귀퉁이 근처에 코를 들이밀고 있던 뱅크스 씨가 말했다. 어머니가 가버리고 나자 제인과 마이클은 메리 포핀스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다. 뭘 타고 오셨어요? 제인이 물었다. 마치 바람이 아줌마를 여기로 실어다 준 것처럼 보이던데. 사실이야. 메리 포핀스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를 풀고 모자를 벗더니 침대 기둥에 걸었다. 메리 포핀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기색을 보이자 제인 역시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방을 풀려고 몸을 굽히자 마이클은 그만 더 이상 참지를 못했다. 참 재미있게 생긴 가방이네요. 손가락으로 가방을 찔러보며 마이클은 말했다. 양탄 잘한다. 자물쇠에 열쇠를 끼워 넣으며 메리 포핀스가 말했다. 양탄자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양탄자로 만든 거야. 아, 마이클이 말했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은 전혀 뭐가 뭔지 알지 못했다. 가방이 열리고 나자 제인과 마이클은 그 가방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한층 더 놀랐다. 아니, 제인이 말했다.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다니. 몸을 꼿꼿이 세우고 모욕당했다는 듯 메리 포핀스가 되물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텅 빈 가방에서 풀먹인 하얀 앞치마 하나를 꺼내더니 허리에 둘렀다. 그 다음 커다란 썬라이트표 비누 1개와 칫솔, 머리핀 1묶음, 향수병 1개, 접을 수 있는 의자와 목 아플 때 먹는 알약 1상자를 풀어놓았다. 제인과 마이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난 봤어. 마이클이 속삭였다. 가방은 틀림없이 비어 있었다고. 쉿. 메리 포핀스가 잠자기 전에 한 숟갈씩이라고 쓰인 딱지가 붙은 커다란 병 하나를 꺼내는 것을 보며 제인이 말했다. 병의 목 부분에 달려있는 숟가락에 메리 포핀스는 새빨간 액체를 따랐다. 아줌마, 약이에요? 아주 궁금한 표정으로 마이클이 물었다. 아니,
내 것이야. 마이클 앞으로 숟가락을 내밀며 메리 포핀스가 말했다. 마이클은 깜짝 놀라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 싫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난 먹고 싶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요. 싫어요. 그러나 메리 포핀스의 두 눈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자 마이클은 문득 자신이 메리 포핀스를 마주 쳐다볼 수도 그녀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뭔가 이상하고도 괴이한 것이 있었다. 왠지 으스스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흥미진진한 그 무엇인가가. 숟가락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꼭 감고는 꿀꺽 삼켰다. 달짝지근한 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마이클은 혀로 입속을 핥아보고는 다시 꿀꺽 삼켰다. 행복한 미소가 얼굴 위로 번졌다. 스트로베리 아이스야. 황홀한 표정으로 마이클은 외쳤다. 한 숟가락만 더요, 더요, 더 주세요. 그러나 메리 포핀스는 변함없이 준엄한 표정으로 제인에게 줄 분량을 따르고 있었다. 은빛의 녹색을 띤 노르스름한 액체가 숟가락 속으로 고여들었다. 제인은 그것을 맛보았다. 라임 주스 코디얼이야. 맛있다는 듯이 혀로 입술을 핥으며 제인은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메리 포핀스가 병을 들고 쌍둥이 쪽으로 가는 걸 발견하자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다. 오, 안 돼요. 제발. 아직 너무 어려요. 애들에게는 안 좋아요. 제발. 그러나 메리 포핀스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서운 눈초리로 제인을 힐끗 쳐다본 뒤 숟가락을 존의 입가로 기울였다. 아기는 열심히 그것을 핥아먹었다. 그중 몇 방울이 턱받이 위에 흘러 떨어지자 그제서야 두 아이는 이번에는 그게 우유였다는 것을 알았다. 바바라는 쪽쪽 소리를 내며 숟가락을 2번이나 빨아먹었다. 메리 포핀스는 그런 다음 다시 한 숟가락을 따랐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엄숙한 표정으로 그걸 먹었다. 럼 펀치록은 이렇게 말하면서 입맛을 다시며 병뚜껑을 닫았다. 제인과 마이클의 눈동자는 놀라움으로 화등짝만하게 커졌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놀라고 있을 틈이 없었다. 왜냐하면 메리 포핀스가 그 신기한 병을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들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자, 그녀가 말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그러면서 그녀는 두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캐티 할멈이 있을 때는 아주 힘들여서 벗겨야만 했던 단추와 훅들이 메리 포핀스가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다 휙휙 벗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로부터 채 1분도 못 되어 두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머리맡에 켜두는 램프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메리 포핀스가 짐을 마저 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양탄자 가방에서 메리 포핀스는 플란넬 잠옷 7벌과 면 잠옷 4벌, 장화 1켤레, 도미노페 1벌, 수영모자 2개와 우편엽서 앨범 1권을 꺼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은 담요와 오리털 이불이 딸린 야외용 간이 침대였는데 그녀는 이것을 존과 바바라의 침대 사이에 폈다. 제인과 마이클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계속 지켜보았다. 모든 일들이 온통 놀라운 겉투성이어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나 두 아이는 뭔가 이상하면서도 신나는 일이 벚나무 거리 17번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잘 알 수 있었다. 플란넬 잠옷을 머리 위에서부터 뒤집어 쓴 메리 포핀스는 마치 그게 텐트라도 되는 것처럼 그 밑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 이상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 마이클은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녀를 불렀다. 메리 포핀스! 그가 큰 소리로 불렀다. 영원히 우릴 안 떠날 거죠? 그렇죠? 잠옷 밑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마이클은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떠나지 않으실 거죠? 그렇죠? 그가 불안해하며 다시 물었다. 메리 포핀스의 머리가 잠옷 위로 불쑥 나왔다. 그 얼굴은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쪽에서 한마디만 더 들리면 메리 포핀스가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을 부를 거야. 나는 그저 마이클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금방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뿐인데. 그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당황해서 말을 멈췄다. 메리 포핀스는 아무 말 없이 제인과 마이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야. 그녀가 짧게 대꾸했다. 그리고는 촛불을 불어서 끈 다음 침대에 누웠다. 그러면 잘 됐어. 마이클이 제인에게 들릴락 말락하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제인은 듣고 있지 않았다. 제인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이 메리 포핀스가 벚나무 거리 17번지에서 살게 된 경위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 캐티 할멈이 집안을 꾸려나갔던 그 평온하고 일상적인 나날들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다들 메리 포핀스가 온 것을 반가워했다. 뱅크스 씨는 그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경찰관한테 한 푼 쥐어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가워했다. 뱅크스 부인은 누구에게든지 우리 아이들의 부모는 워낙 세련돼서 소개장을 내밀 생각도 안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어서 반가워했다. 브릴 할멈과 엘렌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진한 차를 마실 수 있으며 놀이방에서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가워했다. 로버트슨 A도 역시 반가워했는데 그건 메리 포핀스가 구두를 딱 한 켤레밖에 갖고 있지 않은 데다가 그 구두를 손수 닦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메리 포핀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왜냐하면 메리 포핀스는 그 누구한테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제12장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날은 봄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제인과 마이클은 단번에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뱅크스 씨가 목욕탕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빠가 그러는 날은 1년 중 단 하루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 특별한 날의 아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그날은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아침을 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처음으로 받은 날이었는 데다가 또 한 가지 이유는 뱅크스 씨가 자신의 검은색 가방을 잃어버린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날은 그 특별한 두 가지 사건들로 시작되었다. 내 가방 어디 있어? 마치 자기 꼬리를 뒤쫓는 개처럼 호란을 빙빙 돌아다니며 뱅크스 씨가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나머지 식구들, 엘렌과 브릴 할멈과 아이들도 빙빙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심지어 로버트슨 A까지도 각별히 애를 쓴 끝에 집안을 2바퀴나 돌았다. 마침내 뱅크스 씨가 자기 손으로 서재에 있는 가방을 찾아내자 그걸 들고 높이 쳐들며 거실로 달려나왔다. 내 가방은 항상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 우산꽂이 위에 말이야. 그런데 누가 서재에 갖다 놓은 거야? 그가 설교라도 하는 듯한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요. 어젯밤 가방에서 소득세 용지를 꺼내느라고요. 뱅크스 부인이 말했다. 그러자 뱅크스 씨가 어찌나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자기를 노려보았던지 뱅크스 부인은 더 재치 있게 자기가 그걸 거기에 갖다 놓았다고 말할 걸 하고 후회할 지경이었다. 그는 콧구멍을 크게 벌름거리며 옷걸이에서 외투를 집어들고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이런 뱅크스 씨는 한결 명랑한 소리로 앵무 튤립에 봉오리가 맺혔잖아 하고 말하며 정원으로 걸어나가더니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것 같은데. 그는 망원경처럼 생긴 풍향계가 왔다 갔다 하는 붐제독의 집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럴 줄 알았지. 그가 중얼거렸다. 서풍이 부는 날씨라. 밝고 상쾌한 거? 외투는 안 입어도 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뱅크스 씨는 가방과 중시올 모자를 집어들고 급히 은행으로 나갔다. 아빠가 하는 말씀 들었어? 마이클이 제인의 팔을 잡았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온대 하고 천천히 말했다. 두 아이 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자 마음속으로는 서풍이 불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 생각을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봄날의 햇살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내리쬐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새 벽지를 발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제인과 마이클은 자기 집이 벚나무 거리에서 제일 훌륭한 집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점심을 먹은 뒤에 일어났다. 제인은 로버트슨 A와 함께 뜰을 파내려 가고 있었다. 제인이 막 무실을 한 줄로 뿌리려는 순간 놀이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우당탕거리며 층계를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곧 마이클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타나서는 숨을 헐떡거리며 요란스럽게 말했다. 이걸 봐, 제인 누나. 이걸 보라고. 그가 한쪽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떨고 있는 마이클의 손 위에는 메리 포핀스의 나침판이 놓여 있었다. 마이클의 손이 흔들릴 때마다 자판 위에 화살이 빙글빙글 미친 듯이 돌고 있었다. 나침판이잖아. 제인은 이렇게 말하며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보았다. 마이클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메리 포핀스가 이걸 나한테 줬어. 이제부터는 계속 내가 갖고 있어도 좋다고 말했단 말이야. 뭔가 분명 잘못되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느냐 말이야. 전에는 나한테 물건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마 메리 포핀스가 이제는 상냥해질 모양이지. 제인이 동생을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마이클처럼 당황하고 있었다. 제인 역시 메리 포핀스가 상냥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법이 절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그날 오후 내내 메리 포핀스는 한 번도 심술궂게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았다. 정말이지 거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주 깊은 생각에 빠져 그들이 뭘 물어봐도 그저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마침내 마이클은 더 이상 참지를 못했다. 심술 좀 부리세요, 메리 포핀스. 다시 심술 좀 부려보라고요. 이건 아줌마답지 않아요. 정말 불안해 못 살겠어요. 정말이지 마이클은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무슨 일이 벚나무 거리 17번지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쓸데없는 참견에 정말 성가셔 죽겠어. 메리 포핀스가 평상시의 말투로 심술궂게 쏘아붙였다. 그러자 그 즉시 마이클은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저 기분만 그랬나 봐. 그가 제인에게 말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없을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누나? 그렇겠지. 제인이 천천히 대답했다. 그러나 제인 역시 열심히 생각해보면 볼수록 가슴만 더 답답해지는 것이었다. 저녁때가 가까워올수록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와서 집 주위에서 먼지를 흩날렸다. 바람은 굴뚝을 잡아당기기라도 하듯이 그 밑을 쌩쌩 지나더니 창 밑으로 나있는 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와서는 놀이방에 깔려있는 양탄자를 들썩거렸다. 메리 포핀스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준 다음 물건들을 치우고 산뜻하게 정돈을 했다. 그리고는 놀이방을 치우고 주전자를 벽난로 안쪽에 있는 불판 위에 올려놓았다. 자,
모든 것이 다 잘 정돈되어 있는지 보려고 방을 둘러보며 메리 포핀스가 말했다. 그러더니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이윽고 그녀는 한 손은 마이클의 머리 위에, 다른 한 손은 제인의 어깨 위에 가볍게 얹었다. 이제 로버트슨 A한테 가서 구두를 닦아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들 있어야 한다. 그녀는 방을 나가더니 등 뒤로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가 가버리고 나자 갑자기 두 아이는 그녀를 뒤쫓아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무엇인가가 자기들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두 아이는 탁자 위에 팔을 괴고 앉아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면서. 우린 정말 바보 같아. 제인이 곧 입을 열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나 그건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이클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이었다. 놀이방 시계가 벽난로 선반 위에서 큰 소리로 똑딱거렸다. 불꽃은 깜빡대다가 타닥거리며 타오르더니 서서히 꺼져갔다. 그들은 그때까지 식탁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마이클이 불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줌마가 너무 오래 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바람이 대답이라도 하듯이 쌩 하고 불어오더니 집 주위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시계는 엄숙한 소리로 똑딱똑딱 가고 있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벼랑간 정적을 깨트렸다. 마이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제인이 말했다. 제인 누나!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클이 말했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창가로 뛰어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저 밑 바로 현관문 밖에 메리 포핀스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차림으로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기 때문에 치마가 휘날리고 모자가 한쪽으로 살짝 쏠렸다. 그러나 제인과 마이클이 보기에 메리 포핀스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듯했다. 왜냐하면 메리 포핀스는 마치 그녀와 바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미소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관 발판 위에 잠시 멈추어 서서 현관문 쪽을 뒤돌아보았다. 그런 다음 비가 안 오는데도 재빠른 동작으로 우산을 펴더니 머리 위로 쳐들었다. 바람은 사납게 울부짖으며 우산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마치 메리 포핀스의 손에서 우산을 빼앗기라도 할 것처럼 우산을 위로 밀어 올렸다. 그러나 그녀는 우산을 꼭 잡고 있었는데 바람도 그녀가 그렇게 하기를 바랐던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곧 바람이 우산을 공중으로 더 높이 들어올리는 바람에 메리 포핀스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바람은 발끝이 정원의 오솔길 위를 살짝 스쳐 지나갈 정도로 그녀를 실어 날랐다. 그리고는 대문 위로 메리 포핀스를 들어 올려서 벚나무 가지가 뻗어있는 거리 위쪽으로 그녀를 날려보냈다. 아줌마가 떠나가고 있어. 제인 누나, 아줌마가 떠나고 있다고. 마이클이 울면서 소리쳤다. 빨리! 제인이 외쳤다. 쌍둥이를 데려오자. 그 애들도 아줌마의 마지막 모습을 봐야 해. 이제는 제인도 마이클도 바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메리 포핀스가 영원히 가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두 아이는 쌍둥이를 각각 한 명씩 품에 안고는 창가로 다시 달려갔다. 메리 포핀스는 이제 공중에 더 높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꽉 쥔 채 벚나무들과 지붕들 위로 둥실둥실 떠가고 있었다. 쌍둥이들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아기를 안고 있지 않은 손으로 제인과 마이클은 창문을 열고 메리 포핀스가 날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쏘보았다. 메리 아줌마 돌아와 주세요. 그러나 메리 포핀스는 그 소리를 못 들었거나 아니면 일부러 못 들은 척했던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계속 날아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가 공중으로 날기도 하면서 마침내는 언덕 너머로 떠돌듯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의 눈에는 거센 서풍 밑에서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아줌마는 자기 말대로 하고 말았어. 아줌마는 바람이 바뀔 때까지만 있겠다고 했으니까. 한숨을 내쉬며 슬픈 표정으로 창가에서 돌아서면서 제인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존을 침대로 데려와서 그 안에 내려놓았다.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바바라를 도로 데려다가 침대에 눕히면서 불만스러운 듯이 코를 킁킁거렸다. 정말 제인이 말했다. 아줌마를 다시는 못 만나게 될까? 갑자기 그들의 귓가에 층계에서 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얘들아! 뱅크스 부인이 문을 열어젖히고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메리 포핀스가 우리를 떠나버렸어. 그래요. 제인과 마이클이 말했다. 그럼 너희는 알고 있었니? 약간 놀라면서 뱅크스 부인이 물었다. 너희에게는 떠날 거라고 얘기해 주었니? 그들이 고개를 젓자 뱅크스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정말 고약하지 뭐니. 들어온 지 1분도 안 돼서 그냥 나가버리더구나.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는 갑니다 라고만 말하고는 나가버렸다고. 그렇게 터무니없고 경솔하고 무례한 일은 없을 거다. 왜 그러니 마이클? 그녀는 화를 내며 말을 멈췄다. 마이클이 치마를 손으로 움켜쥐고 엄마를 흔들어댔기 때문이다. 왜 그래? 돌아올 거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거의 엄마를 쓰러뜨리기라도 할 것처럼 그가 소리쳤다. 말해주세요. 안 하던가요? 그렇게 빨간 인디언처럼 굴면 못 써, 마이클. 꽉 잡은 그의 손을 풀면서 엄마가 말했다. 뭐라고 했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난다. 가겠다는 말밖에는 말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다시 오고 싶어 해도 난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데 한마디 통보도 없이 떠나버리다니. 오, 엄마. 나무라는 표정으로 제인이 말했다. 엄마는 정말 너무 심해요. 마치 금방이라도 엄마를 때리려고 달려든 사람처럼 주먹을 불끈쥐며 마이클이 말했다. 얘들이 너희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살겠구나. 정말 창피해. 엄마한테 이렇게 못되게 군 사람을 다시 집에 불러들이라는 거니? 나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 제인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이 세상에서 메리 아줌마만 있으면 돼. 마이클이 엉엉 울며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 얘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 제발 얌전히 좀 있어. 오늘 밤에 너희를 보살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엄마는 파티에 가야 하고 엘렌은 노는 날이야. 불일 할멈에게 올라와 달라고 할 수밖에. 그러면서 뱅크스 부인은 아이들에게 키스를 한 다음 걱정스러운 듯 이마에 잔주름을 잡으면서 밖으로 나갔다. 어휴, 나라면 못 그랬을 거야.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 가엾은 애들을 놔두고 가버리다니. 잠시 뒤에 부산을 떨면서 아이들 방으로 일을 하며 불일 할멈이 중얼거렸다. 돌심장을 가진 여자지 뭐냐? 빈틈이라고는 하나 없고 만일 그게 아니라면 클라라 불일이란 내 이름을 갈겠어. 언제나 다른 사람하고 어울린 적도 없고 게다가 기념될 만한 레이스 손수건이나 머리핀 하나 남겨놓지 않았군 그래? 좀 일어나세요 마이클 도련님. 불일 할멈은 심하게 숨을 헐떡이면서도 계속 중얼댔다. 우리가 정말 오래도 견뎌냈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얌전한 척하는 꼴이란. 단추가 많기도 하네요 제인 아가씨. 그대로 서 계셔야 제가 옷을 벗겨드리죠. 마이클 도련님. 게다가 예쁜 구석이 있기나 해? 볼품이라고는 손톱만 것도 없었잖아.
정말 모든 걸 다 따져봐도 어쨌든 우리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제인 아가씨, 잠옷이 어디 있죠? 아니 베개 밑에 있는 이게 뭐예요? 불일 할멈은 꼼꼼히 포장한 작은 꾸러미를 끄집어냈다. 그게 뭐예요? 나한테 줘봐요. 주세요. 흥분으로 몸을 떨며 이렇게 말하면서 제인은 불일 할멈의 손에서 그걸 잽싸게 낚아챘다. 마이클이 다가오더니 옆에 서서 누나가 끈을 풀고 그 갈색 종이를 뜯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일 할멈은 그 꾸러미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볼 생각도 않고 쌍둥이가 있는 방으로 가버렸다. 마지막 포장지가 바닥에 떨어지자 꾸러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제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아줌마 그림이야. 제인은 그걸 들여다보더니 속삭였다. 그랬다. 작은 물결 무늬 액자에 들어있는 것은 메리 포핀스의 초상화였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버트가 그린 메리 포핀스. 그 사람은 성냥장수 아저씨야. 그 아저씨가 그린 거야. 마이클은 이렇게 말하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그 그림을 들었다. 제인은 불현듯 그림에 편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펼쳤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제인, 마이클에게는 나침판을 주었으니까 이 그림은 내가 가지렴. 오 루브아, 메리 포핀스로부터. 제인은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글자에 부딪혔다. 불일 할머니! 제인이 불렀다. 오 루브아가 무슨 뜻이에요? 오 브루아라고요, 아가씨? 옆방에서 불일 할멈이 소리쳤다.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난 그런 외국어를 잘 모르지만 축복을 빈다는 뜻이던가? 아니지, 틀렸어. 제인 아가씨, 그 뜻은 다시 만나자는 뜻이에요. 제인과 마이클은 서로 쳐다보았다. 두 눈에서는 기쁨과 이해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메리 포핀스의 말뜻을 깨달았던 것이다. 마이클이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됐어. 부들부들 떨며 그가 말했다. 아줌마는 항상 자기가 그러겠다고 말한 대로 했으니까. 마이클은 몸을 돌렸다. 마이클, 너 우는 거니? 제인이 물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누나를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나 안 울어. 마이클은 대답했다. 다만 내 눈이 울 뿐이야. 제인은 다정하게 동생을 침대로 데려갔다. 그리고 마이클이 침대에 눕자 메리 포핀스의 초상화를 그의 손에 서둘러 쥐어주었다. 자기 행동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오늘 밤은 내가 갖고 있으렴, 아가야. 제인이 속삭였다. 그러면서 메리 포핀스가 그랬던 것처럼 동생을 토닥거려 주었다.